네, 오늘도 연합뉴스TV에서 아침마다 국제뉴스 전해주고 계시는 선재규 기자님, 연합인포맥스의 선임 기자, 워싱턴의 선재규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사실 상반기가 이렇게까지 그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전 세계 증시가 참 우울한 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요. 결국 인플레를 더 심화시키고 고착화시킨 거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분이 사실 크다고 다들 보고 있고요. 결국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반기 오늘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도 러시아와 이제 그 러시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서방 국가들, 러시아와 이제 세를 같이 하는 나라들, 요런 나라들의 그 이야기를 결국 또 오늘도 계속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어제 그 화물 운송, 그 러시아와 이제 리투아니아였죠. 이제 화물 운송이 재개되는 부분 전달을 해주셨었는데요. 이번엔 러시아가 또 다른 나라와 이제 좀 화물 운송 관련해서 놓고서 티격태격하고 있다고요. 노르웨이와 예.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요. 네. 어제 그 러시아하고 리투아니아 네. 그 화물 운송 때문에 뭐 티격태격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그 칼리닝그라드 이제 네, 영토죠. 그렇죠. 예, 예. 그 얘기를 이제 그 문제가 좀 며칠 안에 풀릴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와중에 그 칼리닝그라드가 그 괴테 독일의 그 대사상가 괴테 고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 괴테는 사실 저 프랑크푸르트로 되어 있고요. 사실은 칸트의 고향인 거를 조금 제가 좀 칸트의 착각을 했습니다. 예. 전쟁 때문에 뭐 워낙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했어서 그 잘못 말씀드려서 예.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지금 노르웨이 말씀을 하셨는데 러시아가 그 이번에는 또 노르웨이하고 좀 티격태격하는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는 사실상 아시다시피 유럽연합 회원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유럽연합이 지금 제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려해서 지난 4월부터 자기네하고 그 러시아 간의 그 육상검문소가 유일한 게 있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이제 북극해하고 노르웨이 그 사이에 아주 작은 인구 한 3,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최북단 전략요충 그 스발바르 제도라는 데가 있는데요. 예, 발음 조심해야겠네요, 네. 저희. 예. 스발바르 제도. 근데 여기에 대한 그 러시아 물자 공급을 사실상 차단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발끈해가지고 자기 나라에 있는 노르웨이 대리대사를 불러서 원상복구해라. 그러면서 불응하면은 뭐 보복하겠다고 해가지고 또 좀 시끌시끌했는데 잠깐 설명드리면요. 여기가 이제 1920년에 그 조약을 맺은 게 이른바 스발바르 조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러시아는 여기를 또 스피츠베르겐이라고 자기네 그 명칭으로 따로 부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는 노르웨이 영토입니다. 그런데 1920년에 그 맺은 그 스발바르 조약에 따라서 러시아를 비롯해서 한 40개국 정도가 여기 들어가서 그 자원 개발을 하고 그 권리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그 자원 개발하는 어떤 좀 묘지 같은 곳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러시아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제 차단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발끈했고 그러니까 노르웨이 외무장관이 어제 AFP 통신 회견에서 이 조약을 우리가 전혀 위반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러시아 트럭이 유럽연합 회원국 영토를 통해서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유럽연합 제재를 우리가 이제 제재에 따르는 것뿐이다. 그런 거다. 그러면서 그 러시아가 원하면은 선박으로 얼마든지 물건을 갖다 줄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타치하지 않고 있다. 제재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친러시아 성향 해킹 조직 소행으로 벌이는 그 사이버 공격 때문에 노르웨이 그 공공 민간 웹사이트가 또 그저께 한때 마비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니까 이제 그런 그 묘한 또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러시아가 이제 어떻게든, 그러니까 러시아가 요즘에는 이제 보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옛날에는 이제 국가 간에도 뭐 대가를 치를 거다 이러면은 뭐 무역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나중에 예상을 하게 되지만 참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대가를 치를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그냥 이렇게 그렇게 옛날처럼 흘려 넘겨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로 뭐 사이버 공격도 네. 들어오고 그 뒤에 뭐가 올지도 모르겠고요. 참, 예, 어떻게 하다가 저희가 참 올해 이런 시기를 맞게 되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 미국이랑 이란 같은 경우에 이제 핵합의 이 회담 얘기도 다시 하고 있었죠. 이제 어쨌든 종료가 된 것 같은데요. 이 미국이랑 이란과의 핵합의, 뭐 상반기에는 이제 유가 관련해서도 좀 약간 어떤 변동 요인이 됐었는데 어떻게 이제 종료가 됐나요? 뭐 잠깐 좀 정리해드리면은 2015년에 이란 핵 합의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란이 이제 우라늄 축 농축도 같은 것도 낮추고 이제 이런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도 다시 받기로 하고 하는 등이 됐었는데, 이게 잘 나가다가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면서 2018년에 일방적으로 우리 안 해 하고는 빠졌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란도 발끈해가지고 그래? 그럼 우리 옛날에 합의한 거 우리도 무효야. 이런 네. 이제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 그러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작년 4월부터 이제 이걸 복원시키자 해서 네. 이제 다시 유럽이 이제 중국, 러시아까지 끼어가지고 이제 나서가지고 이제 미국하고 간접 협상을 해왔죠. 그래서 이제 이게 꽤 진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결단만 남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 3월부터 또 이게 주춤했거든요. 예. 그러던 와중에 또 지금 전쟁도 다시 터지고 했는데, 이런 상태인데, 이거를 이제 유럽연합 쪽에서 이제 그러지 말고 다시 좀 잘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게 카타르 도하에서 이틀 동안 협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유럽연합 쪽에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결렬됐다 했고, 또 그 앞서서 이란 쪽에서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집어 던졌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상황이 되는데,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유럽연합, 미국도 그렇고 이제 러시아 원유 수입을 이제 중단시켰죠. 그리고 유럽연합도 이제 연말부터 이제 거기 이제 동참하는 걸로 이렇게 그렇죠. 합의가 돼 있고, 네. 이런 상태니까 이제 지금 사실 러시아 원유 공급이 중단되면은 공급에 굉장히 구멍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란의 어떤 원유 생산 능력이 굉장히 사실 좀 중요하게 그렇죠. 여겨지는 이런 시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미국이 좀 다급하니까요. 왜냐면 러시아 원유가 이제 펑크가 났으니까 이제 그걸 메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에도 이게 조금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겠냐는 기대가 그러게요.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렇게 지금 오늘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이제 일단 아니다 하는데, 오늘 새벽에 미국 고위 당국자 얘기가 들어온 걸 보면요, 조만간 복원 협상 다시 하기 힘들 거다 하는데, 유럽연합 대외 관계청 고위 간부 얘기는 아니다, 우리가 더 노력해봐야겠다 하는데, 아마 이게 지금 또 뒤에서 기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 가거든요. 그렇죠. 가서 이제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오펙 플러스도 찔끔 증산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단 이란 원유 회복 가능, 그러니까 시장이 다시 돌아오지 않겠냐는 기대가 일단은 주춤한데, 또 이것도 뭔가 어떤 기싸움이 계속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사우디 말씀하실 때, 사우디 같은 경우는 또 이란이랑 좀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죠. 이란의 어떤 이런 제재 같은 걸 풀어주는 데 대해서 사우디는 좀 안 좋아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서로 사우디, 이란은 아시다시피 이제 수니파, 시아파 양대 종주국을 해서 이제 안 좋았는데, 미국이 이제 뒤에서 좀 이렇게 빠지니까 이제 우리도 좀 관계를 좀 회복해보자 해가지고 그동안은 좀 접촉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진전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참 이게 유가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가 70년대 오일 쇼크나 이럴 때를 생각해 보면, 유가가 이렇게 천정부지로 뛸 때는 어떤 새로운 어떤 공급원 같은 게, 주 공급원을 메꿔줄 수 있는 다른 공급원 같은 게 좀 생겨줘야 유가가 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요인이 생겼었는데, 사실 이란과의 어떤 이런 합의도 좀 지금으로서는 기대하기는 조금 많이 좀 어려운 것 같은 상황이네요. 70년대 석유 쇼크 얘기를 자꾸 하는데,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르죠. 러시아가 지금 무슨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그렇죠. 제재 때문에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시장 질서를 이제 바꿔놓은 상황이니까요. 맞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이제 석유 얘기하다가 사우디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11월에 중간 선거도 이기고 재선도 노려보려면 이 유가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이란도 사실 협상이 뭔가 좀 지지부진하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오펙 플러스 쪽에서 뭔가 증산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근데 이제 오펙 플러스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딱히 뭐 이렇게 증산을 많이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지금 이제 시장의 분위기인가요? 그렇죠. 이번에 오펙 플러스 그 원래 강요 회담 결과가 나왔죠. 그런데 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납니다. 8월하고 9월 증산량을 그 지난 6월 초에 그 회담에서 합의한 하루 64만 8천 배럴로 유지를 하겠다. 그것도 그 전에보다는 그것도 한 2배 정도 늘어난 네네. 거죠. 그렇게 했고 더군다나 또 9월 이후에 그러면 좀 대폭 증산할 건지에 대해서는 뭐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속이 타게 생겼습니다. 근데 참 이 와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점점 더 입지가 본인들이 이제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점점 더 조성이 되는 건데요. 그렇죠. 러시아 부총리가 오늘 또 이제 자기네들 끄떡없다고 또 얘기를 또 한 번 했다고요. 네, 오늘 새벽에 외신들이 일제히 전했는데 어제 러시아 국영 TV하고 그 노박 러시아 부총리가 회견을 했습니다. 뭐 아주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 아주 보란 듯이 우리 원유하고 석유 제품 판매량이 상당량 이미 아시아 태평양으로 돌렸고 아시아가 아주 즐겁게 우리 거를 사들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지금 이제 폭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석유 수요가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가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4월 같은 경우는 하루 러시아가 한 900만 배럴 정도를 생산을 했었는데 이제 6월 내에는 근 1000만 배럴로 회복됐다. 그리고 얼마든지 뒷받침할 수 있다. 이런 걸 또 강조했습니다. 이게 참 이렇게 되면 정말 이제 러시아가 그 이제 증산량을 보면은 정말 전쟁 이후에 뭐 제재를 받고 그랬어도 이렇게 석유 산업에 타격이 없고 오히려 좀 잘 돼가고 있네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하루 한 1,200만 배럴 정도를 생산을 했다가 이제 오펙 플러스하고 이제 할당량을 조금 하니까 이제 그래서 한 뭐 한때는 1,000만 배럴 이하로 내려갔다가 이제 한 최근에 하루 1,100만 배럴 정도. 네. 그렇게 하고 뭐 사우디가 뭐 증산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블룸버그 통신이 분석을 했는데 지금 그 인도 아시다시피 인도는 지금 뭐 미국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뭐 계속 러시아 원유를 많이 사왔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세계 3위 원유 이제 수입국이거든요. 이야. 인도에 대한 그 공급이 그동안에는 중동이 가장 1등이었는데 지금 러시아가 완전히 제치고 이제 1등이 된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지금 6월 같은 경우에 인도가 사들인 러시아 원유가 하루 평균 한 120만 배럴. 반면에 사우디하고 이라크는 합쳐도 50만 배럴이 안 되는 걸로 뒤로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확실히 이제 러시아의 이제 공급선을 바꾸려고 했던 노력들이 확실히 이제 결과들이 보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딱 숫자로 나오네요. 이제 이러니까 또 파키스탄도 그렇고 예. 스리랑카도 그렇고 우리도 뭐 러시아 원유 살 거야 하고 아주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좀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확연합니다. 그게 러시아 원유가 죄송합니다. 러시아 원유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이나 인도 요런 데에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수출이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눈치를 보면서 러시아 원유를 저번에도 뭐 초기에 그런 게 있었죠. 그 쉘이나 이런 데서 자기네가 정제만 러시아 원유 사서 정제만 그렇죠. 해가지고 네. 이렇게 원산지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팔고 요런 그 보도도 있었는데 이렇게 러시아 원유를 갖다가 좀 이제 한번 가공을 해서 이렇게 돌리는 요런 매매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기름 세탁이죠. 예. 기름 세탁인데 근데 지금 블룸버그 통신이 어제 그 에너지 수급 동향 전문 분석기관 자료를 인용해서 전했는데요. 여기 또 사우디까지 가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우디가요? 예. 그러니까 사우디가 이렇게 한다는 게 이제 블룸버그 보도인데요. 이집트가 이제 러시아 원유를 사서 그거를 이제 정제를 해가지고 이집트 석유 제품으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이제 그거를 사우디가 사들여 왔는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도 이런 그 매입이 있었는데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사우디가 미국 눈치를 봐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6월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사우디가 이집트에서 사들인 그 석유 제품이 320만 배럴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금 뭐 굉장히 기록적으로 크게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집트의 러시아 원유 도입도 2016년 이후에 가장 규모가 늘어난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유시장 전문가들은 서방 제재가 있지만 이거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제유, 러시아 원유를 기반으로 한 정제유 그 거래가 지금 대폭 늘어나고 있고 사우디도 뭐 전혀 여기 개의치 않고 하는데 이제 블룸버그 기자가 사우디하고 이집트 당국자한테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입을 꽉 다물고 있다는 겁니다. 제재 위반이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뭐 대로 시장 논리를 이 월가 관계자 얘기도 이거는 엄연한 시장 논리다. 싼 값에 원유가 나오고 이걸 또 해가지고선 정제유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사우디도 지금 여름에 엄청 더우니까 그렇죠. 그 냉방 수요가 엄청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걸 뭐 이런 시장 논리를 어떻게 막겠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네, 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동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니까 블루스카이님께서 러시아 석유 제재는 진짜 희대의 멍청한 짓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러시아 석유가 진짜 하루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만 배럴 정도씩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라지면 도대체 유가가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로이터도 오늘 새벽 보도가 지금 뭐 저 G7 정상회담에서 지난번에 러시아 유가 상한제 추진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독일 뭐 몇몇 유럽 국가들이 뭐 합의는 그렇게 했지만 그렇죠. 이게 현실적으로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계속 회의적인 입장이라는 그런 보도도 또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예, 참 이게 시장 논리라는 게 저희가 이제 참 이런 국제 이슈 같은 걸 논할 때 어떻게 보면 정치 이슈가 가끔씩은 이제 시장 논리를 이기는 것 같은 저희가 이미지를 받을 때도 있는데요. 근데 결국 시장 논리를 너무 완전하게 벗어나는 뭐 이런 또 정치 논리는 또 없나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논리라는 게 그 가치가 있고 시장이 있고 하는 건데 글쎄 시장 논리를 깬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좋고 참. 나쁘고를 떠나서.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유가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좀 해봤었는데요. 저희가 또 최근에 코로나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코로나가 좀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이다가요. 연초 이후로는 최근에 또 보니까 확진자 수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미국 같은 데도 보면은 확진자 수가 또 전부 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올가을 그 백신 접종 문제에 대해서 미국 FDA가 그 새로운 변이 그 조합 백신을 처음으로 공고했다는 말씀드렸는데 세계보건기구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이제 최신 주간 동향 보고서를 내놓은 게 있는데요. 전 세계 코로나 신규 확진이 지난주에 전 세계적 기준으로 해서 한 18% 증가한 걸로 집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절대 숫자로 보면 한 410만 명을 좀 웃돈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코로나 사망자 같은 경우는 그 전주하고도 비슷하게 한 전 세계적으로 한 8,500명 정도가 사망한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추이가 안 줄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중동 같은 경우가 주간 신규 확진 증가폭이 47%로 가장 많았고 유럽하고 동남아가 각각 한 32%, 미국 쪽도 한 14% 돼 있습니다. 그 세계보건기구 총장이 브리핑에서 한 110개국 정도에서 신규 확진이 증가했다. 그리고 대부분이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4하고 BA5다. 그러면서 이 총장 얘기가 코로나 대유행 추세가 변하고 있는 거는 뭐 맞는데 그렇다고 절대 끝난 게 아니다.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고위험군인 그 보건 종사자하고 60세 이상에 대한 면역력 유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백신 시효가 좀 지났기 때문에 그렇죠. 빠르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덧붙이기를 선진국에서는 지금 생후 6개월까지도 백신 접종을 하는 케이스가 있지만 지금 최빈국은 면역 비율이 13%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전한 현실이다. 그러면서 이제 접종 불균형 예. 아직도 현실인 걸 잊지 마라.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유럽 사무소장이 오늘 새벽에 나온 그 AFP 회견에서 유럽국 대부분이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 대부분 다 다 깨버리고 그렇죠. 그야말로 네. 뭐 마냥 그냥 흥청망청 하는데 이것 때문에 걱정이다. 그래서 올여름에 높은 수준의 재확산이 예상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또 경고를 했습니다. 예, 참, 멍멍이님께서 코로나 이제 그냥 감기 수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긴 하는데요. 그렇게 보니까 이제 문제가 어떤 사람은 또 감기 수준이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걸린 사람 얘기들을 들어보면 여전히 또 아픈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아픈 사람들도 있고. 세계보건기구 총장 얘기도 이렇게 느슨한 가운데 제일 걱정되는 게
새로운 변이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되면 커진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또 다른 변이가 새로운 변이가 나올 경우 이건 진짜 그야말로 또 공든탑이 다 무너질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 그러니까 절대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거죠. 그렇죠. 참 코로나가 지금 뭐 말씀드리니까 코로나 이제 걸리셨던 분들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제 걸려봤는데 무지하게 아프다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예, 참 이게 코로나가 참 애매한 게 참 사람마다 다르고 그죠? 케이스마다 다르고 그런데 또 이게 변이가 일어나면 이것보다 또 어떤 강력한 변이가 또 나타날지 모른다. 이게 또 어떻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메인스트림의 그 가장 유행하는 이런 변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사실 말씀하신 대로 꺼진 불도 다시 보고 저희가 아직은 조금은 더 조심하는 마음 좀 가지는 게 좋겠고요. 사실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그 백신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이 뭐 한풀 꺾였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돈 이전만큼 돈 못 벌겠다는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예.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그 아침에도 국제뉴스, 예, 오늘 국제 유가 그리고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뉴스, 예, 오늘도 빠른 소식 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